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8월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이제 슬슬 가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동안에 뭐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나라 이야기 별로 좀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간만에 나라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알프스 소년의 나라 스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제가 이제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스위스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리가 난 스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할 것 같은, 세상에서 걱정 없을 것 같은 스위스가 지금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를 콕 찍어서 스위스는 참고로 EU 회원국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만 따로 협상을 해야 돼요. 스위스만 콕 찍어가지고 자그마치 39%의 고율의 관세를 때리면서 스위스가 이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15%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5%. 그 다음에 일본도 15%.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도 같은 경우가 25%. 파키스탄 19%, 방글라데시 20%, 베트남 19%. 대충 다 그 정도 언저리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여러분이나 제가 알만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15에서 많으면 25. 그 사이쯤 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더더군다나 낮겠죠. 그런데 지금 스위스만 39%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나라, 선진국에 부과된 관세 중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여받은 나라가 스위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방의 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창하게 이제 패널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6%였나요? 좌우간 그런 관세를 이제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단순 무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월 달부터 7월 달 협상을 거치면서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많게는 절반 아니면 30-40% 대부분 다 낮아졌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3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9%예요. 더 높아진 거의 유일한 나라가 스위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문제는 뭐냐? 스위스의 이제 주력 수출 상품 중에 하나인 의약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39%는 기본 관세고 추가로 품목별 관세가 더 붙습니다. 품목별 관세가 25%가 더 추가로 붙어요. 그러면 이제 인도보다도 더 붙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관세는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상호 관세라고 하는 이번에 나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 관세,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구리라든지 하는 관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물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약성, 펜타닐 같은 거에 관련되는 관세들이 또 붙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쭉 인도부터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일본이 여기 있는데 스위스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그리고 이 하얀색이 중요한 거죠. 하얀색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압도적으로 높은 지금 관세를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39%의 관세, 이렇게 되면은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GDP 1% 이상의 이제 충격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39%라는 게 그냥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제 매기지다 보니까 무조건 39%냐? 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실질로 보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낮아지고 조정이 되고 이제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현재 스위스가 부담하는 관세는 한 5% 정도였는데 39%의 상호 관세를 묶고 나면 실질 관세는 16%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31%로 실질로 이제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누가 잘못한 건데 라는 지금 이제 복잡다단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타겟은 스위스의 대통령, 너희가 협상을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이런 관세를 지금 이렇게 부여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미 흑자가 이제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스위스가 미국에 대해서 흑자가 많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많은 나라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왼쪽은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2024년 대미 흑자, 2023년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일 위에가 중국, 그다음에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8, 9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2023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에서 한 51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봤고요. 그다음에 작년 2024년에는 660억 달러를 봤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좀 와봐. 라는 이야기를 듣기 딱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어떻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245억 달러. 그다음에 2024년에는 385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흑자가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통 대미 흑자 상위 10개국 이렇게 할 때는 10등 미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백억 단위로 자기들한테 흑자를 보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러면 뭘 팔아서 스위스는 미국한테 흑자를 보느냐라고 그러면은 의약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뭐 로슈 뭐 이런 이제 큰 제약 회사들이 스위스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금 수출을 많이 합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캐나요? 그리고 이제 시계, 그다음에 기계, 각종 공구, 그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초콜릿, 이런 것들이 이제 스위스 주력 상품이고 미국한테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전통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의약품 수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수입 시장이고 그다음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다 보니까 제약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좋은 시장인 거죠. 스위스는 좋은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한테 수출 중에서 흑자를 보는 그 액수 중에서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에는 콕 찍어가지고 25% 추가 관세까지 이제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래 우리가 미국한테 흑자 보는 건 맞아. 그런데 EU 15%잖아. 한국 15%잖아. 그다음에 일본도 15%고 영국은 10%고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스위스의 높은 관세는 협상을 잘못해서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설득력이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는 거죠. 4월 달에 이제 미국이 해방의 날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는 이제 미국과 협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중요한 아니면 협상이 쉬운 나라부터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영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됐던 거죠. 스위스 같은 경우도 4월 달부터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스위스 파트너였던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위스가 흑자를 보고 있지만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스위스가 이제 큰 걱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줬냐라고 하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취임하기 전이죠. 2024년에 1월 달부터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다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이것을 자기들끼리 이제 산업 관세라고 보통 불렀어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가 있었는데 이거를 2023년 12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산업 관세는 이제 없다.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은 무관세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아서 미국이 뭐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뭐 이상한 비관세 장벽을 친다든지 스위스는 그런 거 없어라고 알고 있는 거죠. 단 농산물은 높은 관세를 부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미 관세 다 제로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스위스 자랑인 이제 제약사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로슈 그다음에 그 노바티스 이거 위에도 많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 가지고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스위스에서 약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에 공장 지을게요라고 알아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지만 어떻든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라고 그러죠. FDI로 따지면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7등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작은데 돈은 많고 미국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투자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나라니까 베센트 재무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골치 아픈 것도 없으니까 우리 잘해줄게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는 영국 정도 대접은 받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10%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10%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양쪽이 이제 초안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도가 우리보다 더 빠르게 이제 나간 이제 그런 국가가 스위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의약품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관세였던 거죠. 너희들이 미국에 지금 수출해서 너희들 돈 많이 버는데 우리는 지금 의약비 내려야 돼. 약값 내려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값을 내리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조치를 좀 취해봐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라고 미국이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여기에 대해서 스위스는 우리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볼게. 그리고 너희들 미국이 이제 걱정하는 게 중국산 원료 사가지고 우리가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고 걱정하는 거잖아. 우리 앞으로 중국산 의약품 원료 수입 안 할게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 좋아, 너희들 역시 믿을 만한 친구들이네 라고 해서 당시에 스위스 협상단은 상당히 낙관적 분위기로 귀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30일 날 터지기 시작했어요. 7월 3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스위스를 비난하고 나선 거죠. 특유의 표현, 미국 돈을 훔치고 있는 나라 스위스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 대통령이었던 여성 대통령이죠, 켈러 셔터 대통령이 급거 이제 전화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전화가 오히려 이제 화를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 계통이죠. 물론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만 어쨌든 독일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잘 안 하고 지킬 수 없는 이야기 잘 안 하고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2차 해서 우리가 무역 흑자가 나지만 이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됐고요. 지금 남은 사항들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를 비난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공박을 한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다시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통화가 이제 종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스위스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이 급거 이제 미국을 워싱턴을 방문하게 됩니다.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뭣도 없는데 다급하니까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역시나 당연히 안 만나주죠. 안 만나주고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루비오 국무장관 만나고 그냥 돌아오게 됐고 결국 39%의 관세를 이제 받아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대통령이 협상을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고, 왜 미국이 우리한테 대해서 39%라는 저 애매한 것을 부여했을까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너무 펜스를 높이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는 물가가 유럽에서도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그렇지라고 하다가 스위스 가면 너무 비싸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유럽에서 식료품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값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어느 나라가 비싼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색깔이 진할수록, 이 지도를 좀 잘못 그렸네요. 색깔이 진할수록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많고 환율 저렴하고 한 이런 튀르키예 같은 나라는 당연히 엄청나게 싼 나라.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나라도 저렴한 나라. 유럽에서 가장 식료품 가격이 비싼 나라 어디? 스위스. 160 정도니까 평균보다도 훨씬 비싼 이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농산물 가지고 너무 미국한테 강경 노선을 걸었나? 이런 입장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스위스가 제일 비싼 이유는 관세, 쿼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쇠고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는데 쿼터를 정해놔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는 그 쿼터를 받고 들어오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수입 가격의 2배, 200%의 관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 봐야 이제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농산물에 대해서 집착하다가 지금 39% 맞았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위스라든지 시계라든지 정밀공업 이런 것도 발달했지만 농업에 대한 이제 강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산으로 둘러싸인 산밖에 없는 나라. 근데 유사시 잘못하면은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위기감이 있어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굶어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켜야 돼라는 게 있고, 이거는 국민적 합의 사항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가 됐던 우리는 지킨다라는 합의 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농민들의 영향력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하원 의원 중에 25%가 자기 직업을 적으면 농민 이렇게 적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각 강요들 중에서도 한 45% 정도가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과거에 농촌에서 무슨 일을 해봤던 이제 그런 경영자죠. 그러니까
농업을 지킨다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는 나라가 스위스인데 이게 이제 너무 과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와 달리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해. 라는 또 입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크게 써놓고 4,500억 달러, 5,500억 달러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부터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스위스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게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너희들보다 조금 더 멀어가는 나라가 지금 5,500억, 4,500억 쓰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한 3,000억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린 그렇게 못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이 미국한테 스위스가 너무 이제 만만하게 보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계속 협상을 해서 좀 줄여보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한테 대해서 제일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설명을 여러 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은 억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 바로 금입니다. 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금. 이 스위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수출량 중에 상당수가 이제 금입니다. 스위스의 주력 산업은 이제 뭐 제약 산업도 있고 시계 산업도 있습니다만 금 같은 경우도 이제 주력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런 금. 정확히 말하면은 금괴를 만드는 산업이 스위스의 금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이 금을 다른 나라에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작은 나라에 한 2,000명 정도가 금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스위스가 전 세계 수출한 수출 품목의 27%가 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의약품이 액수로 보면은 1등이었는데 이제는 스위스의 주력 수출 상품 뭐냐? 그러면 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국 쪽으로 가는 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달까지 상반기에만 스위스는 미국에 615억 달러의 금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출 액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 하나만 가지고도 올 상반기만 615억 달러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한 나라로 통계를 보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궁금증. 스위스에는 그러면 알프스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금을 캐지는 않아요. 단지 금을 바꿔서 금괴로 만드는 일만 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수출 액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왜? 올해 초에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여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취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금을 그렇게 되면 금값이 뛰니까 그 전에 최대한 많은 금을 갖다 놔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에서는 금이 많이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금에 대해서 이 39%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스위스는 240억 달러의 관세를 미국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게 우리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고요. 라고 할 만한 지금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스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금을 수출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이 지도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번에 한번 제가 금괴 이야기를 했었죠. 독일 금괴 이야기를 하면서 뉴욕에 맡겨놨던 금을 이제 독일로 다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미국에서 금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금괴는 주로 어디서 오느냐? 보통 미국에 가는 금괴는 런던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 영국과 미국의 금이 이럴 때는 어떨 때는 영국으로, 어떨 때는 뉴욕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나라에서 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거기에 있는 지하 창고, 그 다음에 런던에 있는 영란은행 지하 창고, 여기에 있는 금들이 보통에는 평소에는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부턴가는 이제 실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꼭 양쪽 모두 스위스를 경유를 해서 가요. 금괴가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쥐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를 타요. 왜? 굳이. 여기서 차이가 어디 있냐? 양쪽 나라에 금괴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런던은 금괴가 커요.
매우 큽니다. 벽돌 사이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금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온수로 따지면 400 트로이 온수고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2.5kg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면 못 들어라고 하는 건 영국 금괴예요. 벽돌 정도 사이즈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 금괴가 더 커요. 그러면 미국 금괴는 얼마만큼 되느냐? 미국은 1kg짜리예요. 작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로 보면은 우리 보통 스마트폰 정도 사이즈면은 보통 1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영국 금괴가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미국 사이즈에 맞춰서 작아져야 돼요. 그럼 녹여야 돼요. 그렇죠? 녹여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괴를 녹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금을 누가 빼가지 않을까? 그 사이에 뭔가 불순물을 살짝 섞어서 그 금을 훔쳐가지 않을까? 걔네가 그 금을 다시 변형시키는 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무한테나 맡기면 일일이 들여다보고 챙기고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신뢰의 상징, 예전서부터 이런 일을 많이 해오던 스위스한테 맡기는 게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1kg짜리 금괴가 영국으로 가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kg짜리 런던식 금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스위스에 와서 큰 금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위스에는 이런 금 재련소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뭐 금광 원석에서 캐는 게 아니고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 기존의 금괴를 녹여서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이기 전에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한번 녹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밑에 보면 노란 띠들이 보이죠. 요게 하나하나의 이제 금띠입니다. 금띠. 그래서 대략 정확치는 않아도 대략 하나당 한 1kg쯤 돼요. 요 금띠 하나가. 지금 위에 요 눌러놓은 요 밑에 있는 요 금띠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미국으로 간다. 그럼 하나 녹이면 되겠죠. 하나 녹여서 여기다 이렇게 부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요게 딱 스마트폰 사이즈잖아요. 아이폰 사이즈 정도 됩니다. 요게 1kg짜리 미국식 금괴예요. 그러면 요것들을 이제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비행기에 실으면 된다. 만약에 반대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이거를 12장, 13장을 맞춰서 무게를 맞춰서 달면 영국식 금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제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미국 금괴 이야기는 해드렸으니까 영국 금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죠.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 지하에 9개 금고에 이제 금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금 중에서 영국 자기들 거는 6%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영국에다 맡겨놓는 거죠. 영국은 뭐 옛날부터 금융의 중심지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미국 금괴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 높이까지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영국 금괴는 그렇게 높이 못 쌓는답니다. 왜? 지반이 약해서. 이 금이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란은행이 있는 이 지역에서 지반을 봤을 때 금을 미국식으로 높이 쌓으면은 바닥이 뚫려요.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 어깨만큼. 사람 어깨 높이까지만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영국 영란은행 지하에다 맡겨놨는데 이것을 이제 내가 인출할 거야. 내가 미국으로 가져갈 거야. 그러면은 이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겠죠. 그러면은 이 금을 끄집어냅니다. 그 끄집어내는 것을 이 영국에서는 이제 디그아웃 파낸다라고까지 이제 보통 이야기를 농담처럼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금을 꺼내야 하잖아. 금괴를 꺼내는데 사람 손으로 꺼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괴를 꺼내는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당연히 신원보증, 범죄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되게 까다롭고 그다음에 이 금괴를 다룰 때 있어서 주의할 사항들이 이것저것 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반복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필요한 건 뭐냐? 강인한 체력이에요. 왜? 금괴가 무겁습니다. 특히나 영국 금괴는 얼마라고 그랬죠? 하나당 12.5kg. 커요. 무겁습니다. 이런 것을 서류를 보고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몇십 개씩을 꺼내서 수레에 실어서 저쪽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쌓아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근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갑자기 주문이 몰리면 한정된 사람이 금괴를 하나씩 꺼내고 무게 달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영란은행에서 이제 밖으로 나온 이제 햇빛을 보게 된 금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장갑차에 실려서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행기에다 실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비행기에 싣는 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상업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경우에 보면은 5톤 이상 적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 화물은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 회사에서 5톤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사고가 났을 때 너무 이제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톤까지만 비행기에 딱 실어가지고 가는 곳이 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쥐리에 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정년소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 녹이고 해서 다시 사이즈에 맞춰서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금괴는 표준적으로 99.99% 그러니까 이제 구가 4개짜리 금괴 순도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거 이미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몰래 빼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위스는 이 중간에 서가지고 사이즈만 바꿔주면서 돈을 수수료로 받아가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온스당 한 3에서 5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그 사이에 일부를 스위스가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처럼 미국에서 금 수요가 높아지면은 영국에서 스위스로 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미국으로 사이즈만 바꿔가지고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한테 진짜 보내가지고 돈 버는 것은 의약품이야. 우리가 금을 지금 우리 상반기 중에 아까 615억 달러 보냈는데 이거는 다 너희들이 그냥 원해서 런던에서 가는데 우리 경유해서 간 거니까 이거는 서류상 수출이고요. 실제로 아니거든요. 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 너희들이 어차피 보낸 거 아니야. 너희 수출 시끄럽게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스위스가 39%를 맡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는 생각이니까 그 전까지 이제는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아 하다 보니까 스위스 이 금 재련소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한 5월 달까지 거의 24시간 체제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교대, 4교대로 막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 수요가 치솟을 때 한 1, 2주 정도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스위스 이제 이 금 재련소들이 보면은 뭐 24시간 근무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그래 길어봐야 1, 2주 정도인데 몇 달째 하고 있으니까 죽을 맛이다 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의 판단이 이제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순간적인 수요 폭발 이런 걸로 인해서 상반기에 615억 달러 금을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식 봐라 지금 상반기에 금 하나만 가지고 600억 달러야? 관세 좀 맞아야겠네. 그러면 수출 안 하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다 미국 사람들 돈이었고요. 영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거쳐서 사이즈만 바꿨을 뿐이에요. 라는 게 스위스의 항변이지만 먹히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스위스는 상당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위스가 원래 이제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려고 했던 F-35 전투기 이제 구매 취소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관세를 통해서 상대방을 양보를 받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억울한 피해를 본 스위스 같은 나라도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과연 미국이 그리고 스위스가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위스는 뭐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최근 들어서는 이 중립국 지위를 내려놓고 이제 친서방, 나토, 뭐 EU 이런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과연 이번에 39% 관세가 스위스의 어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39%를 관세를 맞은 스위스의 억울함, 답답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스위스와 관련되어 있는 나라 이야기 시리즈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